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책 나가게 되네요. 피터 린치가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 두 번째 책으로 선정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부 투자 준비 요거 살펴볼 거고요.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살펴볼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나가볼게요. 1장 펀드 매니저가 되다. 주식 투자 능력은 유전인자로 좌우되지 않는다. 정작 내 친척들은 대부분 주식을 불신했고 나의 삼촌들은 대공황 당시 모두 성면이었고 1929년 대폭락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주식을 권하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했다. 1950년대에는 물론 6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불신했다.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11살이 되던 해에 캐디 일을 시작했다.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의 고객이었다. 회원들은 최근에 거둔 투자 성공담을 열정적으로 늘어놓곤 했는데 다양한 성공담을 들으면서 주식시장이란 돈을 잃는 곳이라고 하던 우리 가족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인문학 과목을 주로 수강했는데 역사와 철학 공부가 나의 주식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것은 1963년 대학 2학년 때였다. 플라잉 타이거 항공의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수했다. 수업 중에 읽은 한 논문에서 항공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플라잉 타이거 항공이 항공 화물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내가 주식을 매수한 동기와는 다른 이유로 상승했다.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치르게 되자 플라잉 타이거 항공은 군수품을 나르기 시작했고 이 일로 회사의 주가도 함께 뛰어올랐다.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오르타 종목이 되었다. 나는 이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대학원 학비로 썼으며 덕분에 와튼 스쿨에 다닐 수 있었다. 보스턴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설리번 사장의 권유에 따라 피델리티가 제공하는 여름철 인턴에 응모했다. 여름철 인턴 3자리를 놓고 신청자 100명이 몰릴 정도였다. 피델리티는 뮤추얼 펀드 판매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는데 네드 존슨의 피델리티 트렌드와 게리 차이의 피델리티 캐피털은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다른 펀드를 압도적으로 누르면서 펀드 업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거물이라 부르는 회사에서 훈련과 지원을 받으면서 나는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피델리티에서 잠시 근무한 뒤 대학원 2년차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와튼 스쿨로 돌아갔을 때 나는 학계에서 말하는 주식시장 이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심스러웠다. 계량 분석과 랜덤워크 가설을 신봉하는 와튼 교수들이 피델리티에서 만난 동료들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였다.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나는 실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1969년에 정규직 기업 분석가로 피델리티에 복귀한 뒤 1977년 5월 나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았다. 마젤란 펀드의 자산 규모는 2천만 달러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은 겨우 40개였다. 피델리티의 네드 존슨 사장은 나에게 종목수를 25개로 줄이라고 권했다. 종목수를 60개로 늘렸고 6개월 뒤에는 100개로 늘렸으며 곧이어 150개로 키워놓았다. 나는 헐값에 굴러다니는 주식을 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는 언제나 린치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하나라도 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농담이 실렸다. 현재 내가 보유하는 종목 수가 1,400여 개이니 이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는 동안 마젤란 펀드의 자산은 90억 달러로 증가했다. 2장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펀드 매니저가 특정 종목의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려면 먼저 이 종목을 많은 대형 기관에서 투자 적합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업종을 조사하는 저명한 월스트리트 분석가 중 대다수가 이 종목을 추천 목록에 올려야 한다.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라킨타 모터인스와 같은 회사에 배짱 좋게 투자할 전문가는 거의 없다. 무명 회사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한 펀드 매니저, 연금 관리자 또는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앞다투어 누구나 알만한 회사로 몰려간다.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더라도 무능하게는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최악의 사례는 은행의 기금운용부서와 보험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전에 승인받은 목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다. 기금운용 담당자 10명 중 9명은 이러한 목록을 활용함으로써 실적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을 화를 모면하고자 한다. 실적 차이는 실제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뭔가 흥미로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명문 규정과 규제에 부딪혀 물러서기 일쑤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추가 규제를 가하는 펀드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컨대 시가총액 1억 달러 미만인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발행 주식 수가 2천만 주고 시가가 1.75달러인 회사는 시가총액이 3,500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이 회사는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가가 3배로 뛰어 5.25달러로 오를 경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 500만 달러가 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 결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형 펀드는 주가가 잔뜩 오른 경우에만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금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10% 한도를 채울 수 있는 포춘 500대 기업에 계속 투자해야 하지만 이러한 종목 중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금기금 관리자들이 시장 평균에 뒤지는 실적을 내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은행의 펀드 운용을 맡기면 대부분의 경우 그저 그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젤란 펀드는 1985년 6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펀드로 자리매김한 이래 일반 주식형 펀드의 98%를 앞질러 나갔다. 이처럼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다양한 고속 성장 기업, 회생 기업, 그다지 인기 없는 기업들 덕분이다. 당신은 어떤 종목의 매수 이유를 설명하느라 일과 시간의 4분의 1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또 당신에게 1,400개 종목을 보유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에게 한 종목의 새로운 소식이 도달하기 몇 달 전 또는 몇 년 전에 당신이 이웃이나 일터에서 멋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당신은 절대 주식시장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한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3장 투자인가 도박인가. 주식이냐 채권이냐의 문제는 솔직히 그리고 침착하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 폭락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면 이들은 또다시 은행으로 몰려가 CD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보다 틀림없이 높은 수익을 보였다. 실제로 1927년 이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8%였던 반면 회사채는 5%, 정부채는 4.4%, 재무부 단기증권은 3.4%에 머물렀다. 대폭락, 불황, 전쟁, 경제 침체, 행정부 실패 교체,
수없이 바뀐 치마 길이에도 주식은 전반적으로 회사채보다 15배, 재무부 단기 증권보다 3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 된다. 투자자는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의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다. 최근에 주식 폭락 사태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식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식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우존스 지수 목록에 포함되었던 한때 유명했던 주식 또한 오래전에 좌치를 감추었다. 요점은 앞으로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손실을 크게 본다. 투자의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해주는 거대한 장벽이나 절대적인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의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과 같은 유형이 아니라 투자자의 기술, 노력,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나는 스터드 포커가 떠오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한다거나 무수익 자회사 매각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신규 시장 진출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마치 포커 게임에서 카드 한 장을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는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커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아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행운아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며 패배의 스릴을 즐기다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들은 끔찍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순수한 과학의 법칙이 먹히는 곳이 아닐 뿐더러 고수가 항상 이기는 체스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10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무척 기쁘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감사하다. 스터드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과대평가된 주식을 사는 식으로 투자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하인즈를 매수하더라도 커다란 손실을 입고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우량주에 투자할 때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맥도날드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에 달렸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회사의 상황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더 좌우된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4장 투자자의 자기 진단.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하는데, 첫째, 내 집이 있는가? 둘째, 나는 돈이 필요한가? 셋째,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곧잘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을 고를 때는 몇 달의 시간을 쓰면서 주식을 선택할 때에는 몇 분만 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종목을 고를 때보다 전자레인지를 고를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잃더라도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3번째 질문,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 등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다. 상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뛰어들어봤자 수익을 낼 수 없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회사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 이후 시장이 1년에 9%의 성장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시장의 상승폭이나 등락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원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항상 놀랄 뿐이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내 말이 아직 미심쩍다면 워렌 버핏의 말을 믿어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만일 당신이 다음번 호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선견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선견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만일 부실한 종목이라도 시장의 호황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틀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시장이 나를 구제해 줄 것 같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이렇게 해서 제1부 오늘 다 살펴봤고요. 이 책은 제가 읽고 나름대로의 요점을 정리해서 그대로 낭독하는 식으로 오늘 한 것처럼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1부 끝났고 다음 시간에 2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공부도 투자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